네, 반갑습니다. 소제목으로 이행기 전략으로서의 정의로운 전환은 가능한가라는 좀 큰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먼저 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그 당사자분들이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9월부터 부산시가 설립해서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아마 그 주최 측에서 좀 더 객관적으로 노동을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저희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기 기후위기 행동에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는지 모른다. 근데 그 딱 한 번에 남은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잘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노동자들은 아직 핵심 의제로 기후 위기 문제를 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협의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1938년에 스웨덴 사회 대협약 수준에 준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 체제로의 신사회 협약을 해야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협약에 당당한 주체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할 때 기후위기 문제를 좀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저희는 재난과 위기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고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쭉 보시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저희가 그 잃어버린 일자리입니다. 총 노동시간은 6,700만 시간이 감소가 되었고요. 이걸 주 40시간 일자리로 환산했을 때 168만 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만큼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의 예고편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후위기가 전면화됐을 때는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희생, 고통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코로나19의 때 그 피해와 고통은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부의 지원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1조 3,900억, 그리고 소득감소 지원금으로 2조 1천억을 썼는데 기업 지원금으로는 48조 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피해받은 노동자보다는 기업에게 집중되었다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는 특히 노동은 이중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OECD 평균 이하의 노동기본권, 그리고 ILO 최악의 미비중국이고요. OECD 최대 산재 사망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최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노동권이 아직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위기는 더 큰 악재로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 그나마 다행인 건 기후위기 그 비상행동에 민주노총이 작년부터 참가해서 같이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이 교육하고 지금 워크숍을 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기후위기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건 기후위기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범해서는 안 되는 오류입니다. 그린 뉴딜과 일자리의 패러다임으로 접근했을 때는 실제 노동자들의 반감을 많이 사고요. 그 대표적인 부분이 미국에서도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린 뉴딜 정책의 원조격이라고 하는 미국 민주당의 그 진보 그룹 오카시오 코르테스로 대표되고 있는 이 그룹이 처음에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냈을 때 미국의 최대 노동조합인 AFL-하고 산별노조 협의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그린 뉴딜이
노동자 일자리를 없앤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미국의 최대 그 노총이 기본적인 탄소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다시 이제 노동자들에게 알려진 거죠. 실제로 그 탄소 산업들이 노동자들과 지역의 엄청난 희생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서 다시 이제 민주당이 제기한 그린 뉴딜 정책의 협의 과정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을 보면 구조조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계속 진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동이 기후위기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코로나 위기를 어떻게 제대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는 결국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경제 전공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2010년대 들어서 지금 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체제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아시겠지만 4차 산업이나 언택트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디다스 무인 공장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이익 구조를 보면 아디다스 무인 공장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이익이 대부분 유통에서 나지 않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자는 이 기후 위기를 자신의 그 생존권, 노동권을 관련돼서 제일 당사자라고 하는 인식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기되어 있는 자본주의 체제로는 안 된다. 새로운 사회 경제 체제로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기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예, 죄송합니다. 그 정의로운 전환은 미국의 그 선진 노동자 토니 왓 조치가 제기한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에너지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산업적 변속에서 노동장과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고 노동적 친화적인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안전한 일자리 보장을 위한 슈퍼펀드와 직무훈련을 제안하면서 제기된 개념에서 이걸 받아는 캐나다 노조에서 채택하면서 덧붙여졌습니다. 공정함, 재고용 또는 대체고용, 보상, 지속 가능한 생산,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의제들을 좀 저희도 좀 받아 안아서 저희가 이걸 선차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불안한 노동 조건이나 노동법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기후 문제를 해결하자가 아니라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쨌든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새로운 사회로 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의 이름으로 호명이 돼서 왔지만 이제 저는 이제 청년의 나이를 지나서 왔고 어쨌든 좀 조심스럽게 청년들이 이 그린 뉴딜이라는 이 어떤 말들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의 추측을 들려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새벽에 써가지고 조금 감성이 좀 이렇게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걸러내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청년들의 어려움을 뭐 굳이 강조 안 해도 최근에는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고 정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금씩은 체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자리에 이 그 부를 만한 적절한 청년이 분야별로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사한 자리들에서 그런 적당한 청년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계속 다닐 때마다 하게 되는 거라서 사실 지역에서 인적인 생산을 왜 이렇게까지 실패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전반적인 문제의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냥 청년이라는 이유로 분야에 상관없이 불려다니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되고 반대로 그래서 좀 이 담론의 장애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인 장이 왜 이렇게 외소해졌나 하는 부분이랑 그 안에서 청년들은 또 왜 이렇게 또 왜소하게 있나 하는 문제인식을 좀 10년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지만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 뭔가를 고민하고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각박한 삶들을 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서두를 깔고 네. 그래도 그런 관심들을 가지고 성장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것을 공론의 장으로 초대하는 방법들이 아직까지 그 트렌드나 그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반영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지 않아서 낡아서 초대를 못하고 있다고 해야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분을 썼네. 네. 그 조금 다행이라고 하면 청년 기본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논의가 있었을 때 초기에 어떤 되게 많은 반대 극부들이 있었고 여전히 청년 정책을 통해서 예산도 좀 증가할 때 뭐 청년들한테 저렇게 돈을 퍼주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그 주는 경제적인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이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 진입에서에 대한 어떤 비용의 어떤 보존 이런 것들을 좀 연대감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청년 수당, 뭐 기본 소득 이런 개념들이 어쨌든 조금 더 공감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청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보면 그들이 보고 자란 게 뭔가 하는 부분에서 어쨌든 4대강이 저렇게 되는 걸 보고 자랐고 LCT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자랐고 어떤 자본의 욕망이나 노동의 착취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성장한 세대에게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지로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이나 도시의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약간 자구적인 노력들이 뭐 책이라든지 뭐 반려동물이라든지 뭐 미니멀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오히려 드러나는 것이 청년들이 오히려 약간은 소비적인 어떤 문화에 기댄 어떤 그린이라고 하는 조금 선택지였지 않았을까 하고요. 근데 어쨌든 선택지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운동의 담론이나 이 성과로서 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 고도화에 의한 반사이익으로 조금 더 기후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 뉴딜이라는 말을 통해서 보자면 그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너무 뭐 제일 중요한 어떤 문제로 상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일자리가 좀 제대로 되는 그러면 일자리나 역할이 주어지는 계기가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중요한 청년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뉴딜, 그린 뉴딜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장들이 펼쳐질 것인가. 근데 뭐 이거를 조금 앞서서 돌리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하느라 조금 봤을 때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이 아마 이 금액을 능가하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이 체감상 그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그 어떤 일자리든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거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실패에 가까이 가고 있고 굳이 이런 대규모 정책 사업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 사업, 뭐 지금 디지털 일자리 사업, 뭐 그전에는 공공과 관련된 공공근로 뭐 이런 것들이 그 구청에서 진행하는 공공근로의 어떤 틀에서 못 벗어나고 단기적으로 어떤 미션을 주고 그, 그 시기만 지나면 특별한 효과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많이 작동돼 왔는데 이거라고 해서 크게 많이 달라질까? 뭐 이렇게 하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그 청년들이 그 이 계기로 이 패러다임의 좀 극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그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청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게 얼마만큼 적극적인 역할들을 해줄 것인가가 좀 그들이 궁금해할 영역인 것 같고, 뭐 유럽에서 그 아동들이 청소년들이 그 학교를 쉬면서 시위를 한다거나 휴업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들에게 공을 넘겨야 되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 논의에서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로 있는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대표로 있고요. 저는 여성의 삶과 기후위기라는 주제로 토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노동 청년 여성으로 넘어오면서 절망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것 같고, 기조 강연에서 언급된 바대로 지금의 복합위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을 하필이면 가장 집중적으로 빛을 비추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기조 발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좀 여러 위기 지표들을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소멸해가는 도시, 그리고 청년과 여성의 탈부산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 위기의식이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좀 해결을 하려면 아까 이성환 실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경제 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고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지금의 정부의 뉴딜 정책이 정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 철학과 가치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성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이성환 실장님이 말씀하신 노동 조건, 최악의 노동 조건 지표에 하나 더 얹어드리자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죠. 부동의 17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 노동 구조 자체에 성별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평가를 할 때도 성별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한국은 세계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길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집에서 누군가가 돌봄 부양자가 있었기 때문에 긴 노동 시간을 유지할 수 있었고, 여성은 돌봄이나 가사, 양육 같은 재생산 노동을 전담하고 남성은 생계 부양자로 간주되는 조건들 속에서 긴 노동 시간과 그런 노동 조건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대전환 시대 이런 것들을 바꾸려면 사실은 돌봄의 사회화라든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과연 뉴딜 정책에 들어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지금 복합위기 상황에서 여성들도 환경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직접적인 환경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성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성별 관점이 부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시를 하나 들었고 어떤 사례들을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91년도 방글라데시에서 그 열대성 태풍으로 15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그 가운데 90%가 여성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삼풍 백화점 사건 때도 사망자가 여성이 더 많았고 올해 제천 그 찜질방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여성 사망자가 거의 90% 이상이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이 훨씬 더 취약하고 실제로 유엔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여성 아동의 사망률이 성인 남성의 14배에 달한다고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게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 그리고 실제로 위기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뭐 예를 들면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돌보는 책임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재난 상황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든지 교육과 정보 부족 등이 여성의 피해를 더 높이고 있는데도 이런 성별 불평등을 반영한 재난 시기에 대한 대응은 아직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세계자연보호연맹에서 2년에 걸쳐서 젠더 기반 폭력과 환경과 연관성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기후 위기 자체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아까 구자상 이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세계가 너무나 광폭하고 정말 난폭한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여성과 아동에게 더 집중된다는 것이죠. 실제 코로나19 상황에서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4배 이상 증가했고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가정폭력이 더욱 증가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을 우리가 대전환이라는 방식으로 고민할 때는 반드시 성별 관점의 여러 가지 체계적인 데이터 그리고 정말로 혁신에 가까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노동 구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간 여성에게 가중되었던 돌봄 노동을 그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뭐 돌봄을 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또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퇴행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어디에도 그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대안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때 전 영역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담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담아서 고민들을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며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투니 포닉슨 대의 차정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주제를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 현장에서도 있지만 실제로 작업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환경과 이런 부분에서 뭐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돼 있기도 하고 또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문화예술인들이 실제로 엄청난 타격을 많이 받았죠.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주로 이제 받는 수입 자체는 어쨌든 이제 작품을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예술 교육을 하고 이런 데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제 교육이라는 수단이 이제 거의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뭔가 활동을 해서 움직이는 이 생산 체계의 구조 자체가 이제 붕괴돼 버렸죠. 네. 근데 또 이제 분야별로 보면 사실 순수 미술이나 전통 뭐 공연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취약하게 또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영상이나 뭐 영화 뭐 설치 미술 뭐 이런 미디어 아트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또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취약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문화예술이라는 구조 자체가 재생산 구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영역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뭐 미술이나 뭐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재생산하기가 굉장히 힘든 한번 생산하고 나면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걸 이제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도 막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전통적인 극장에서 보여주던 형태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전환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전환하기 위한 기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현대적인 기술은 뛰어나지만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작품을 보여주고 온라인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형태의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번에도 사실 부산국제영화제가 뭐 온라인으로 전환하니 실제로 오픈하니 뭐 다른 영화제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전환하니 이런 말들이 있지만 영화제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화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문제가 아니라 영화제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으로써 파급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러니까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구조화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뭐 넷플릭스나 지금 영화 산업이 10년째 영화관 산업들이 지금 막 취약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BJ나 이런 곳에서는 뭐 베트남이나 다른 데 영화관을 지금 넘어간 지 좀 오래된 상태인데 영화제라는 그 명목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 그리고 예술 영화 이런 부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장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환이 되면 실제 관객이나 이런 형태에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뭔가 이제 미디어든 뭐 언론 뭐 미디어 대기업에 대한 이게 협력이 없으면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실제 우리 부산에서 좀 활동한다고 하는 감독들이 이제 영화를 보면 독립영화를 하면 3,000명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전국 개봉을 해도.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개봉을 해버리면 이제 1000명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할수록 대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한다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픽업해서 가져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클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작품 제작과 전달 방식이 조금 단변화돼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기술은 계속 꾸준히 발달을 했습니다. 뭐 통신 기술도 지금 뭐 5G 뭐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해왔고, 영상 화면 또 2D, 3D, 4D까지 막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이 전통적인 부분에서의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액션이 채지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간편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이면 이걸 보여주기 위한 장비가 지금 몇천만 원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면 연극을 영화화시키려면 그만큼이 또 몇 억의 금액이 들어가는 상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형태에서 보면 현재 그 공연을 보여주고 있던 문화회관이든 기존의 무슨 시민회관 이런 이제 공간들이 이제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 온라인 디지털 극장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작품을 온라인상에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만 고민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이게 사실 정책적으로 그러한 이제 극장들을 온라인 디지털화되어 있는 극장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사실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 소극장이 원래 뭐 관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로 실제 그나마 오시는 관객분들도 더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 두려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든 극장이나 이런 부분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도 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문화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원 방식이 작품에 대한 제작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술가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삶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뭐 이런 이제 기후 뭐 대재난 뭐 이런 사태들 사실 우리 누구나 이제 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이 주제를 보면서 우리 과연 예술가들은 어떤 부분에서 환경을 파괴할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재료들 중에서도 뭐 환경 파괴를 하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조형물을 제작하는 폴리라든지 뭐 유리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재료에 대한 소재에 대한 또 새로운 조금 소재 전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오히려 조금 가볍고 간편하고 단단하다. 뭐 이제 뭐 유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기 위해서는 또 신나라는 또 이 또 제품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예술 분야에서는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분야 중에서 좀 가장 친환경적인 분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이제 소재들을 계속해서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하고 해왔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좀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그런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만 했던 이제 그린딜은 사실 지금 디지털 뉴딜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오히려 디지털 뉴딜 어쨌든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면 실제로 저희들이 작품을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데서도 좀 친환경 소재들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좌장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셔서 그건 아니. 네, 어깨가 묵직합니다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글이 없습니다.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글을 도저히 쏟아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희들끼리 토론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내려가서 아예 내리고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그린 뉴딜과 함께 교육의 과제 역할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코로나 시대로 시작해서 지금 그린 뉴딜까지 오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했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교육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교육이 온라인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공공에서.
사교육 파트가 아닌 공공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사교육 시장처럼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재미있게 하나? 누가 더 컨텐츠 개발을 잘하나? 그런데 학교 현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컨텐츠가 아니라 학생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출석을 잘했나? 그리고 이것을 잘 알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다르지요. 사교육 시장에서는 입시를 위주로 하는 사교육, 온라인 교육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 비교를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와중에 중심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모든 학생입니다. 모든 학생이라는 게 교육에서의 중요한 관점이지요. 거기에 교사와 학부모, 그다음에 사회는 돌봄의 역할과 가르침의 역할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있는 행정들은 예산과 기타 등등을 책임져야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가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곁들여졌습니다. 학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취약한 아동, 특히 한부모 가정이라거나 조성 가정들 많은 학습의 돌봄이 필요한 사태가 생겼는데 학습의 돌봄을 책임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들이 있죠.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격차, 교육 격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수업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가능한 곳은 왜 가능했을까요? 네, 사교육에서 많이 달려서 했을 수도 있고 저는 그것을 문해 능력이라고 봅니다.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데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디지털 교육으로 가는 것, 모든 것을 디지털화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 앞으로 나갈 방향인가라는 질문이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면 교육으로 갈 수 있게, 특히나 저학년들은 대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인성이 눈빛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래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면 교육이 이 바이러스가 자꾸 나올 텐데 위드 바이러스 시대가 될 텐데 그때 그러면 전부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수 없을 때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 플러스 돼야 될 것은 생태 환경 교육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십니다. 학교 안에 환경 교육이 있다고 하시죠. 그러면 그걸 끌고 모아서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 때문에 쓸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저 혼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가 다가 아니라 합의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이라는 말보다 미래 아니 내일을 위한 교육을 고민하는 자리가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생태적인 환경, 그리고 그 생태 같이 살아갈 세상이기 때문에 바른 먹거리도 중요하고 바른 생각도 중요하고 바른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은 철학이지 시스템이나 하드웨어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나가는 방향, 그리고 그린 뉴딜보다는 앞으로의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과제이고 교육에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